22쪽에 토지의 조사 등록 나와 있는데요. 원칙은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원칙은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등록해야 됩니다. 왜요? 통지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은 지적공부에 무조건 등록, 관리, 공시돼야 돼요. 따라서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겠지만 소유자의 신청이 일정 기간 동안에 없을 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와요. 그냥 별표 하나 쳐두십니다. 아직은 어렵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의 등록단이 나와 있는데 필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필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이를 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전 국토를 지번부여 지역으로 쪼갰죠. 맞습니까? 전 국토를 지번부여 지역으로 쪼개고 그 지번부여 지역, 즉 동가리를 다시 한번 선을 그었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선을 아까는 누가 그었습니까? 제가 선을 그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인위적. 사람이 선을 그었다는 뜻이에요. 인위적. 그래서 23쪽을 보시면 맨 꼭대기에 인위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거 한 밑줄 쳐두십니다. 그래서 이 필지라는 개념은 자연 발생적으로 쪼개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국가에서 관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선을 그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인위적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사법시험 민법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인위적. 자연 발생적으로 이것이 필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쪼갠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단위로. 이걸 인위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필지의 성립 요건 아까 보였죠? 6가지 외워보죠. 지, 소, 지, 주, 등.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 지목이 동일할 것. 지, 지반이 연속적일 것. 축, 축척이 동일할 것. 등,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입에서는 쫑알쫑알 말을 하셔야 돼요. 작게라도. 법률용어, 특히 공간정보법의 지적제도의 내용은 용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꾸 쫑알쫑알 거리셔야지만 그만큼 더 익숙해집니다. 이게 용어만 익숙해진다면 틀릴 게 없는 과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양입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양입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입지는 요건과 제한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 제한이 중요하다고 했죠. 일단 양입지라는 개념 자체가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양입지에 별표 하나 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입지 제목에. 그 다음에 요건은 그림을 떠오르시면 돼요. 그림을 떠오르시면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게 양입지의 요건이죠. 이 3가지 내용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꺼번에 자주 표현해요. 따라서 2가지로 이걸 단축시키면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입지 제한이라고 했죠. 제한. 이 양입지 제한 첫 번째 대지. 왜? 가장 비싼 토지이니까. 두 번째 10% 초과. 애들도 19살부터는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인정해서 성년자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10%를 초과한다면 종된 지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합니다. 330제곱미터를 초과했다면 종된 지위를 벗어났다라고 평가해요. 양입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토지의 표시 지번에 붙어 나오는데 지번.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겁니다. 한 필지 토지예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겁니다. 수집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져요. 이때 정보는 주된 정보가 뭐라고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였죠? 소, 시, 지, 면, 경, 좌표. 소는 소재지, 행정구역을 얘기하고 동과 리까지를 얘기합니다. 동과 리, 철산동. 그렇죠. 동까지, 리까지를 얘기하고요. 지는 지번, 100의 10번지, 156번지 토지의 번호를 얘기하고요. 지는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을 얘기하죠.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면은 넓이를 얘기하겠죠. 면적. 경은 경계. 좌표는 좌표값을 얘기할 겁니다.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고 세 가지는 정밀하게 수집해야 되니까 측량을 통해서 수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토지에 관한 정보입니까? 소재, 지번, 지번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이죠. 따라서 이 측량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지적 측량이라고 불러요. 지적 측량.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 지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건물을 올린다든지 이런 건 지적 측량이 아니에요. 이거는 높이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건 일반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적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 이를 지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토지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지적소관청은 등록을 할 테고 지적소관청은 이 정보를 관리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시하게 될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주된 정보는 이거라고 했죠.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주된 정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고요. 부수적인 정보 이것은 등기부의 정보를 갖다 쓰는 겁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기록하게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건 등기부를 통해서 갖다 쓰는 거고 이거는 조사 측량을 통해서 지적공부가 등록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된 정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데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주요한 사항은 뭡니까?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소관청은 조사하고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겁니다. 이건 등기부에 기록된 걸 갖다 쓰는 거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주된 사항은 소재지부터 등록하겠죠. 그런데 이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철산동 이걸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소재지는 결정이 돼요. 그렇다면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은 여기 지번부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모든 교재는 지번부터 나오는 겁니다. 소재지는 나오지 않아요. 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령으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지번부터 나오게 됩니다. 지번. 그러면 지번의 의미가 뭐냐면 지번, 토지, 번호. 지번, 토지,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지번을 왜 부여하느냐면, 즉 번호를 왜 부여하냐면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즉 특정하기 위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휴전석이 있을 테고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있죠. 맞습니까?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있는데 토지가 우리나라에는 한 4천만 개 정도가 돼요. 4천만 개. 2009년도 기준으로 3,800만 개였으니까 10년 정도 더 흘러갔죠. 한 4천만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하나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년자가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성년자는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죠. 네, 저는 없어요. 그래서 짜증이 쫙 납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필지 정도는. 네, 그래서 4천만 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여기 1번부터 부여하면 여기 끝에는 번호가 어떻게 나옵니까? 4천만 번. 맞습니까? 번호 그거 쓸 수가 있습니까? 너무 커서. 도대체 4천만 원이면 공이 몇 개인가 한번 써보죠. 4,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몇 개 안 되네. 생각보다. 지번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오면 관리가 힘들어져요.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큰 번호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럼 번호가 지번이 이렇게 큰 번호가 나와서 되지 않는다면 작은 번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번호로 만들기 위해서 쪼갠 겁니다. 뭐로? 지번 부여 단위 지역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뭐라고요? 동과 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지번 부여 지역.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을 부여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부여합니다. 필지별로.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1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여기도 1, 2, 3, 4, 5, 6, 7, 8, 90. 1, 2, 3, 4, 5, 6, 7, 8, 90. 그렇게 지번 부여 지역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렇게 큰 번호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걸 지번부여 단위지역,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과 리별로 지번을 1번부터 부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지번, 토지의 번호, 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번의 기능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번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지번의 분류. 이 부분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이 지번부여는 누가 부여하느냐면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다. 거기 의의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의의. 지번의 분류를 보시기 전에 개념에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누가 부여할까요? 안 나왔나? 뒤에 나오나 보네요. 뒤에. 27쪽에 지번의 부여 방법 있습니까? 거기 원칙이 나와 있죠. 네, 요걸 보겠습니다. 누가 부여하느냐면 지적소관청이 부여하고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부여를 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 단위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 지번 부여 지역은 도시지역은 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촌지역은 리를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지번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부여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여기 지번을 부여하는 핵심 개념인데요. 누가 부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그 다음에 지번부여 지역, 지번부여 단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1번부터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북동쪽,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부여하게 돼요. 여기서 차례대로 부여한다는 얘기는 1번이 나온 다음에는 2번이 나와야 되고 2번 옆에는 3번이 나와야 되고 3번 옆에는 4번이 맞습니까? 4번 다음에는 10번이 나온다면 이거 차례대로 부여한 겁니까? 아니죠. 4번 다음에 10번이 나오면 관리가 힘들어진대요.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공시기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번은 차례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차례대로 부여하는 것이지 1, 2, 3, 4 나온 다음에 10번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북서기번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북서기번법, 북서기번의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번은 북서기번법이 있고요. 그리고 북동기본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서기본법은 무슨 뜻이냐면 동서남북이 있죠. 동서남북에서 북서쪽에서 요 기자는 일어날 기자예요. 일어날 기. 기상할 때 그 기. 기상해라 할 때 그 기. 이 일어날 기자 안에는 시작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작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 이를 북서기본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 그렇다면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한다면 북의 반대는 뭘까요? 남. 서의 반대는 뭘까요? 동. 시작한 데의 반대는 뭘까요? 끝난다. 그러면 북서기본의 방식은 지번이 어느 쪽에서 끝날까요? 남동쪽으로 지번이 끝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북동기본의 방식은 북동쪽에서 지번이 시작하는 방법이란 뜻인데 어느 쪽에서 끝날까요? 북의 반대인 남쪽, 동의 반대인 서쪽, 시작한다 반대는 끝난다. 그래서 남서쪽에서 지번이 끝나는 방법이 북동기본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붉은색을 지문으로 자꾸 구성을 해요. 어떻게 취재하냐면 북서기본법은 남동쪽으로 지번이 끝난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출제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헷갈리세요. 외우지 마시고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 시작한 데의 반대는 끝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안 틀리셔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북서기본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동서남북이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겁니다. 여기는 서쪽이 될 테고 여기는 동쪽이 될 테고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쪽. 그러면 북서기본의 방식은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하는 거니까 국서쪽은 이쪽이죠. 맞습니까? 지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마지막 지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번이 부여돼야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되니까 지번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끝나는 건 여기로. 이게 북서기본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북동기본의 방식은 여기가 북쪽이 될 테고 여기는 서쪽, 여기는 동쪽, 여기는 남쪽이 되니까 이 북동은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지번이 여기 1번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 번호는 이쪽에서 끝납니다. 그럼 지번이 이렇게 부여돼요. 여기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부여해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떠한 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을 쓰느냐면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문명화된 국가들. 지구상의 문명화된 국가들은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읽습니다.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첫째 줄을 쓰면 그 밑에 줄로 가겠죠.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에서는 북서기본의 방식을 씁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동서남북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에서 첫 글자를 쓰고 이쪽에서 마침표 찍죠.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쓰는 나라들은 북서기본의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화된 국가들, 우리나라. 그렇죠. 아메리카 쪽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애들,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애들, 사막 지역, 아라비아 쪽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야만적인 나라들 몇 개가 있죠. 글씨를 이렇게 쓰는 몇 개 안 되는 야만적인 나라들. 불행한 것은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어요. 안타깝죠? 예. 그러면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들은 첫 글자를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기 동쪽에서 아니죠. 북동쪽에서 시작하죠. 마침표는 어디다 찍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렇게 지번이 갑니다. 어딥니까? 중국, 일본. 참 안타깝죠. 불행해요. 참. 네, 이런 나라들은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런 것도 출제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쓰는지. 이런 것도, 이런 걸 외우시면 헷갈리니까 이런 걸 기억하시면 네,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북서기본의 방식, 북동기본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번은
형식에 따라서 단식 지번이라는 것도 있고 복식 지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단은 하나라는 뜻이고 식은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단식 지번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복식에서 복은 두 개라는 뜻이고 식은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이 형식, 요 형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하나로 구성된 지번을 뭐라고 부를까요? 단식 지번. 어떤 분이 100이어서 세 개의 형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이라는 숫자예요. 100이 아니라 100. 하나의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복식 지번은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된 지번. 이걸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형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니까 이렇게 한글로 쓸 수 있느냐? 100 또는 100-5 한글로 쓸 수 있느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요. 아직까지는 한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도 농촌에 가면 계셔요. 한글을 못 읽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글로 쓰게 되면 공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못 읽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한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자로 쓸 수 있느냐? 100. 한글 못 읽는 분도 계시니까 한자 못 읽는 분도 계시겠죠? 뜨끔하시죠? 안 뜨끔하셔요? 네. 한자로 쓸 수도 없습니다. 공식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느냐? 헌드러드. 발음 좋죠? 헌드러드. 무슨 뜻입니까? 영어, 100. 못 읽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죠? 더 뜨끔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이 공식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 3번 이상 출제가 된 겁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이유는 공식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때 이 복식 지번에서 아라비아 숫자, 요 앞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지번, 본번. 그러면 뒤에 있는 요 아라비아 숫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는 부사장님 할 때 그 부자가 아니고요. 붙일 부자예요. 붙일 부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부자인데요. 붙일 부자. 그래서 본번에 붙은 지번, 부번이라고 부르고요. 요 가운데 있는 요 대시 표시는 반드시 의라고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5라고 읽으시면 공간정보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신 거예요. 깜빵에 갈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100-5라고만 읽어야 됩니다. 100-5라고 읽으시면 안 되셔요. 다 출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100-5. 그러면 지번은 본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 있습니까? 본번만으로 있겠죠.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에요. 그렇다면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왜요? 구번이란 말 자체가 본번에 붙은 지번이기 때문에 본번이 있어야지만 부번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번은 임야대장과 임야도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라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이 아라비아 숫자 앞에 반드시 산자를 붙입니다. 산자를 붙이게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무조건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뭐라고 출제를 자꾸 하느냐면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안 됩니다. 산자를 붙여야 돼요.
요걸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니까 당연히 임자를 붙이지 않을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자로 자꾸 출제합니다. 근데 임자가 아니라 산이에요. 이게 왜 산이냐면 임으로 붙일 수 없냐면 임야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숲을 임자에 들판 야자를 써서 임야라는 지목이 있어요. 수림지, 중림지 같은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토지들. 그건 임야입니다. 임야. 또는 요 야자는 들판 야자인데요.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들판들. 이것도 임야입니다. 그래서 해안가, 모래사장 이런 것들은 휑한 느낌이 나니까 임야라고 해요. 들판. 그래서 임야라는 지목이 있는데 이 임야라는 지목이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부호로. 그러면 이 임야의 부호는 뭐냐면 임이에요. 임. 그래서 여기에 임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임야와 헷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공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자로 등록하지 않고 뭐라고 등록한다고요? 산자를 등록합니다. 산. 그렇죠. 어떻게 출제하느냐면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매해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개념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번에 분류해서 본번과 부번이 나와 있죠. 본번은 앞에 있는 숫자. 그렇죠. 부번은 뒤에 있는 숫자. 그렇죠. 그 다음에 단식 지번, 복식 지번 설명드렸죠. 하나의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 앞에 있는 숫자를 본번, 본래의 지번인 본번, 뒤에 있는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은 아직 어려우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기번하는 토지 위치에 따른 분류, 북동 기번의 방식, 북서 기번의 방식 설명드렸죠. 북동 기번의 방식은 어느 쪽에서 끝난다고요? 북의 반대인 남쪽, 동의 반대인 서쪽, 남서쪽으로 지번이 끝나는 방법이 북동 기번의 방식이고 한자 문어권에서 주로 쓴다고 했죠. 야만적인 몇몇 나라들. 그렇죠. 그 다음에 북서 기번의 방식은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이니까 어느 쪽에서 끝난다고요?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 대부분의 국가는 북서 기번의 방식을 사용하고요. 우리나라는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북서 기번의 방식으로 라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우리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번의 진행 방법에 따른 분류 사행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는 뱀사자예요. 뱀사자. 그리고 행은 간다라는 뜻이죠. 뱀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지번이 부여되는 방법 뱀사자 아니요 사행식 사행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잘 그려져 있는데요. 토지가 있고 토지의 중앙을 찍어갖고 선을 그어버리면 뱀이 기어가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난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토지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위치 배열이. 그래서 가운데 점을 찍어서 연결해버리면 뱀이 기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행식이라고 부르고요. 농촌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농촌이 더 많을까요? 도시가 더 땅덩어리가 많을까요? 필지가 농촌. 그래서 농촌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촌지역이 토지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기후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후법. 여기는 도로입니다. 도로. 토지가 도로변에 토지가 존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가 도로변에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하면서. 그러면 이때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홀수. 홀수를 우리 한자로 기할 기자를 써서 기수라고 불러요.
기할 기자를 써서 기수. 기할 기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공통점이 뭘까요? 짝수. 짝수는 완전 우자를 써서 우수라고 부릅니다. 우수. 짝수라는 뜻이에요. 이건 홀수. 요거는 짝수. 그러면 이때 이 방법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기우식이라고 부릅니다. 기우식.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상호 교차하면서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고 있죠. 상호 교차하면서. 맞습니까? 상호 교차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호 교차하면서. 네? 교호식. 네. 교호식이라고 부릅니다. 기억이 금방 안 났어요. 상호 간에 교차하는 방식. 상호 간에 교차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요. 검사 있고 변호사 있고 그 중앙에 판사가 있죠. 그러면 신문을 하죠. 그래서 검사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신문하고 검사가 신문하고 변호사가 신문하고 이렇게 상호 교차하면서 신문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호신문이라고 불러요. 교호신문. 그래서 상호 간에 교차하는 방식으로 지번이 부여해야 된다고 해서 교호식, 기우식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우식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사용할까요? 힌트. 도로, 도로변, 시가지, 도시지에 가는 도로 가짜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도로변 지역들, 시가지 지역에서 많이 부여되는 방법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걸 교식, 기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중법은 짬뽕식이 되겠죠. 갑자기 짬뽕이 땡기네요. 그래서 절중법, 절중식. 그 다음에 지번의 구성 방법이 있는데 1번을 보시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맞습니까? 공식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임야도 중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동그라미. D가 아니라 뭐라고요? 앞에. 산자 동그라미.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인다고 했죠. 산자를 부여합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이게 뭡니까? 복식 지번. 그렇죠. 복식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앞에 복식이라는 문구가 생략된 거예요. 복식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대시 표시로 연결하고 반드시 뭐라고만 읽는다고요? 의라고. 의자 동그라미. 이런 거 갖고 장난을 칩니다. 지번의 부여 방법 나와 있는데요. 원칙은 누가 부여합니까?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단위는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이때 여기 눈 씻고 찾아보시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 승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그런 글자 없죠. 승인이라는 글자가 없죠. 그래서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런데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지번이 333 저는 뿌듯하죠. 뭔가 돈이 들어올 것 같고. 아닌가요? 그런데 나라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 토지의 지번을 번지를 4444로 바꾼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뿔 따고 나요? 안 나요? 뭔가 죽을 것 같죠? 저만 그런가? 네. 여하간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불만이 있는 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나타나니까 승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인. 요걸 자꾸 출제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죠.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인. 이것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토지 이동에서 지번 부여 방법,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직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1월 달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1월 달부터. 시험엔 나오느냐?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니까 거기 지번의 부여 방법도 별표 지시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번의 구성, 지번의 부여 방법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넘겨보십니다. 29쪽을 보시는데 지번의 변경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번의 변경은 셋째 줄 보시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라 묻고 있습니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인.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누구의 승인입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지번 부여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바꾼다는 얘기죠. 여기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도 바꿀 수 있고 일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다면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번대장 나와 있는데 결번대장 그 결번대장에서 셋째 줄 보시죠. 여기서 결번이라는 건 뭐냐면 이 결자는 결석한다 할 때 그 결자예요. 빠진다 결. 빠졌다 결자고요. 그 다음에 번은 지번이겠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적공부에서 빠진 번호. 지적공부에서 빠진 지번. 이를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서 빠진 번호가 나타날 텐데 그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 빠진 번호는 결번대장에 등록합니다.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지번대장에 등록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그래서 결번대장 밑에 셋째 줄에 지번대장이라고 쓰시고 지번대장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과감하게 X표 하십니다. 자꾸 지번대장을 출제합니다. 지번대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번대장. 지번대장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연구보전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요거 밑줄 치십니다. 이 결번대장은 지적공부라면 연구보전이 당연해요. 나중에 보실 텐데. 근데 결번대장은 지적공부가 아닙니다. 지적공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구보전이기 때문에 이건 또 자주 출제합니다. 연구보전. 요거 밑줄 쳐 넣으셔야 되고요. 결번 발생사에 이건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지목을 보실 거예요. 지목.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라고 했죠. 맞습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로서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이 중에서 소재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지번.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목. 그렇죠. 지목을 보겠다는 겁니다. 등록상으로. 여기는 한필지 토지입니다. 한필지 토지예요. 그런데 이 한필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을 하는데 이를 토지의 사용 목적인 지목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인 지목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이 구분된 것을 지목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학교용지, 공장용지, 또 뭐가 있을까요? 대지, 공원, 목장용지, 임야, 다 논농사 용도의 토지, 전, 밭농사 용도의 토지. 이렇게 다양한 지목이 있습니다. 또 뭐도 있을까요? 주차장. 맞습니다. 주차장. 이렇게 28개의 지목이 존재합니다. 이때 28개로 구분한 이유가 있겠죠. 구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가장 비싼 토지는 뭘까요? 가장 저렴한 토지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임야. 맞습니까? 임야 같은 경우 아까 나무가 빽빽히 우거진 토지가 임야라고 했죠. 그래서 산 같은 거 그게 임야예요. 그러면 이 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망가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그냥 놔두는 것이 보존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비싼 토지니까. 이건 싼 토지니까.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관리가 효율적 관리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나눈 겁니다. 어떤 토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어떤 토지는 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이거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이건 좀 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토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토지는 조금 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토지는 좀 더 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효율적 관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과세 자료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어떤 토지에 세금을 왕창 부과해야 될까요? 대지. 세금을 가장 덜 부과해야 될 토지는 뭘까요? 임야. 이렇게 어떤 토지는 세금을 왕창 부과하고 어떤 토지는 좀 덜 부과하고 어떤 토지는 덜 부과하고 이렇게 과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데 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까?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토지의 주된 용도는 28개만 있겠습니까? 사용하는 사람 마음이겠죠. 따라서 이 28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개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10,000개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사용하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00개의 용도가 있다면 10,000개의 지목이 부여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썼느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정해놓고 이 27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8개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즉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는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는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뭡니까? 잡종지. 그래서 이 잡종지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이걸 다 외우는 건 힘들어요. 그러면 지목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익숙해지실 텐데 익숙해지시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무조건 어디로 찍어 놓으면 됩니까? 잡종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건 다 어디다가 쓰셨는다고요? 잡종지. 그래야지만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구분할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용도 지목이라고 불러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용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 뭐라고 부를까요? 써놨잖아요. 토성지목. 토지의 성질에 따라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뭐라 부를까요? 지형지목. 토지 형태에 따라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간정보법은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어느 걸 채택하고 있습니까?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죠.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 것이 지목이다. OX, X. 토지 성질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 것이 지목이다. OX, X.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 것이 지목이다. O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건 외우실 필요도 없죠. 토지의 성질에 따라, 토지의 형태에 따라. 그렇죠. 토지를 지목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하나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면 단식지목. 단식지목. 두 개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록이 된다면 독식지목.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느 원칙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단식지목. 아까 뭐랬습니까? 일필 일목의 원칙. 한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단식지목과 용도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목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지가 자주 출제가 돼요. 지적공부. 혹시 지난 시간에 지적공부 8가지 정리했습니까? 대장 형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 지적도, 임야도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 했나요? 네. 했죠. 그러면 그 지적공부 중에서 지목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지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지목은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지목이 등록이 되는데요.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라는 장부는요, 나중에 보실 텐데 또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 중에서 문자로 구성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부예요. 따라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그래서 지목이 등록이 될 때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니까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는 것이 예의예요. 대접해야 될 분에게 김씨, 이씨 이렇게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접을 해야 될 어른에게 어이 김씨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김 무슨 씨 이렇게 부르셔야 되죠. 그래서 정식 명칭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 임야도는 예의가 달라지는데 도면이 이렇게 한 장이 있을 때 여기에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도면 한 장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별로, 즉 필지별로 지번을 등록합니다. 100번지. 그리고 지목도 옆에 등록을 해야 돼요. 101번지, 그리고 지목. 모든 토지별로. 그러면 이 모든 토지별로 지번과 지목을 등록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학교용지, 종교용지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면 선이 잘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 경계가. 공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면 공식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저분해지니까 부호를 만들어서 등록합니다. 부호를 만들어서 등록해요. 이거 했죠? 안 했나요?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이를 두문자라고 불러요. 머리 두자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목은 총 몇 개입니까? 28개. 첫 번째 글자를 28개의 지목을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게 되면 이거 어떻습니까? 첫 번째 글자 공, 첫 번째 글자 공. 같은 부호가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28개 중에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다 부호를 만들게 되면 같은 부호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죠? 따라서 겹치는 것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겹치는 게 두 번째 글자를 차문자라고 불러요. 차남, 차녀할 때 그 차자예요. 그래서 28개 글자를 28개의 지목을 간단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부호를 만드는데 부호를 만드는 방법의 원칙은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드는 것이고 겹치는 것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겹치지 않는 것은 24개, 겹치는 것은 4개가 나타납니다. 겹치든지 유사한 게. 그러면 어느 걸 외우실 건가요? 이걸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말고도 외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딴 부호가 있습니다. 올해도 출제가 됐죠. 뭐가 있습니까? 차, 장, 천, 원. 이건 전부 다 두 번째 글자를 딴 부호예요. 차장천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내버스에 차장님이 계셨어요. 주황색 빵모자, 하늘색 유니폼. 그래서 저는 그 차표를 내고 이렇게 타면 그 빵모자 쓴 차장님이 그 시내버스 엉덩이 툭툭 치면서 오라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떠오르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전 고등학교 때 회수권 내고 탔는데 회수권을 반을 이렇게 잘라갖고 접어서 차장에게 이렇게 주고 몰래 재빨리 타고. 그런 경험이 없으시나? 네. 차장에게 얼마를 준다고요? 1,000원. 이 차는 뭘까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차, 장, 천, 원. 차, 주차장.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요 네 개만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차장천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호는 뭘까요? 공원은 차장천원 안에 있습니까? 부호는 뭘까요? 답은요. 이건 한 글자짜리니까, 정식명칭이 한 글자니까 부호 한 글자 이걸로 해도 되겠죠. 공장용지 차장천원 안에 있습니까? 부호는 뭘까요? 공장용지 차장천원 안에 있습니까? 부호는 뭘까요? 저는요, 전이겠죠. 이것도 한 글자짜리예요. 네. 차장천원 안에 있습니까? 부호는 뭘까요? 주차장은요? 부호는 뭘까요? 차.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차장에게 1,000원 내고 버스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장 1,000원. 이게 지목이라는 겁니다. 지목. 그러면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 주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를 용도 지목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목의 설정 방법, 일필일목의 원칙 설명됐죠. 주지목, 주정의 원칙 설명됐죠.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그 밑에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그러면 이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토지가 한 필지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큼지막한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도 갑이에요. 그럼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는 지목이 뭘까요? 이게 점포라고 한다면, 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를 뭐라고 했죠? 대지. 좀 외워두시죠.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대지예요. 이게 점포라고 한다면 지목은 뭐가 될까요? 이 토지는 대지. 따라서 지적 공부에는 대지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을과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면 임대차라는 건 뭐냐면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요 임자는 삭임자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네? 이거겠죠? 그럼 이 임자는 삭임자인데요. 삭임자. 이 삭은 품삭할 때 그 삭이에요. 즉 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는 삭임자로서 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자는 빌려줄 대자. 그리고 이 차자는 빌려받을 차자.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이 갑의 물건을 갑은 빌려주고 을은 빌려받는 계약. 이를 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반드시 오고 가야지만 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이란 뜻이에요. 임금. 돈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빌려줄 때 갑은 빌려주고 을은 빌려받는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요 을은 직업이 뭐냐면 목사님이셔요. 따라서 이 건물을 빌려서 개척교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개척교회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교회 건물이 되니까 이 지목은 뭐로 바뀌느냐면 종교용지라는 지목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용지라는 지목인데요. 교회 건물로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사찰 건물로 사용되는 그 부지는 종교용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종교용지로 바뀌는 거니까 지적공부에 대해서 종교용지로 지목을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네? 만약에 바뀐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목을 바꿔준다면 2년이 경과가 됐을 때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됩니까? 네? 2년 후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싫어할까요? 안 할까요? 무진적 싫어하겠죠.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변경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목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바꿀 수 없다는 원칙, 불변의 원칙.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다.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불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토지도 사버렸어요. 건물과 토지 다 샀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자 해요. 교회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십자가도 설치했습니다. 큼지막하게.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용도, 임시적인 용도, 잠정적인 용도 변경일까요? 이건 영속적인 변경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나중에 마음이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갖출 때는 영속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불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단계까지 가야지만 바꿀 수 있다고요?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변경, 영속성, 의미는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그래서 같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과 영속성의 원칙은 같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법정주의. 지목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목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지목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지목법정주의라고 부르고요.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토지의 사용목적을 줄여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목. 맞습니까? 이 지목에 따라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예를 든다면 택지 조성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에 택지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택지는 주택지 할 때 그 택지예요. 주택지. 그러면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택지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토지들은 주택지로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 목적이 뭡니까? 주택지, 대에 따라 대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이를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추는 따를 추, 종은 따를 종.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등록선의 원칙, 이게 요즘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원칙이에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다가 방파제를 설치했습니다. 방파제를 설치하고 이렇게 메꿔버렸어요. 그럼 이 방파제는 지목이 뭐냐면 방파제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은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이게 방파제예요.
이때 이 방파제는 지적 공부의 지목이 뭐로 등록이 되느냐면 제방으로 등록이 됩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 방어를 위해서 만든 거, 제방이라는 지목입니다. 방파제, 방사제, 방염제. 방사제는 뭐예요? 방사제, 모래사자입니다. 모래바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방염제 뭐겠습니까? 폭염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방음제는 뭘까요? 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다 지목이 뭡니까? 방어를 위해서 만든 것들이죠. 제방이라는 지목입니다. 제방.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1년 후에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로로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도로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상. 맞습니까? 거기다가 도로는 방파제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양입지가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지목 추정의 원칙도 따를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해야 된다는 원칙. 뭘까요? 등록선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 등록선의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뭐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제방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지목에 구분이 나와 있죠. 아직은 어려우셔요. 이런 건 나중에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넘기겠습니다. 쭉. 거기 28번을 보시죠. 28번을 보시면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맞습니까? 1번, 2번을 보시면 참 많은 게 나와 있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출제되는 게. 그럼 이걸 다 외울 수 있냐? 힘들어요. 그러면 핵심 문구는 뭘까요? 동글뱅이 3번이에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어디에 구겨놨다고요?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인 잡종지에. 그래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잡종지.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 설명드렸죠. 토지대적, 임야대적에는 뭘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부호로.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뭐가 있습니까? 차, 장, 천, 원.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한지. 다시요. 지목은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 장, 천, 원. 차, 주차장,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나중에도 써먹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써먹어야 돼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경계 나와 있는데 경계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경계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